그게 살라미 전술이에요. 소세지 잘라서 조금씩 가듯이 요만큼 갔는데 별말 안 하네? 그럼 조금 더 들어오는 거죠. 또 별말 안 하네? 그럼 조금 더 들어가고 뭐 항의만 하고 끝나네? 그럼 조금 더 들어가고 그러면 앞에 거는 다 기정사실화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애매한 지역은 먼저 선점을 해서 뭔가 다른 걸로 이렇게 움직이는 시료 지배를 하게 돼 있고 시료 지배가 오래되면 일종의 기득권 같은 거죠. 여기는 우리가 옛날부터 이렇게 해왔다. 우리 왜 시골 가면은 그런 거 많잖아요. 누구 땅인지 몰랐는데 내가 뭐 50년, 100년 뭐 이렇게 해서 이거는 우리 쪽으로 이게 와야 된다. 뭐 이제 이런 것처럼 영유권 주장의 근거로 삼을 소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지금 걱정을 하는 거죠. 사실 이 수역에 중국이 전에도 구조물이라고까지 할 수 있는 것들을 갖다 놓은 적은 있었는데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이게 세 번째잖아요. 근데 전에 것들은 그래도 이동을 하려면 할 수 있는 거. 수법이 전형적으로 고정을 해놓고 그렇게 뭐 상주할 수 있는 사람들이 100명이 넘는 그렇다면 그게 웬만한 기지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설란 2호, 1호, 2호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잠정조치 수역을 쭉 따라가면서 양식장이다 그러고 계속 싸면 그런 게 양배추 전략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변에서 양배추라는 게 겹겹이 싸서 네. 이걸 포위하는 거거든요. 한미 간의 연합 해상훈련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문제가 생기게 돼 있죠. 그런데다가 중국은 3개 항공모함 전단을 네. 가지고 있는데 2개의 항공모함 전단 모항이 서해에 있습니다. 경항공모함 4척을 지금 서해에 배치를 해놓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청도 많이 관광도 가고 그러잖아요. 그 밑에 황도라는 청도 밑에 조그마한 섬이 중국의 잠수함 기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서해 바다가 지금 중국으로서는 군사 요새화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이런 상황에서 저런 거점까지 생긴다면 우리가 안보적으로도 중국으로부터의 직접 위협도 있지만 북한 방어하는 데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또는 뭐 어업 활동을 더 강화해서 뭐 하기 위한 그런 거라기보다도 이게 장기적으로는 한국의 안보와 직접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다. 제가 조금 전에 124도 30분이 124도로 이렇게 들어온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중국과 북한이 1961년에 중국과 북한 간의 경계 획정을 맺은 게 있어요. 그게 124도 선입니다. 북한은 거기까지. 남북 간에는 또 NLL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북방 한계선. 이거는 남북 간에 맺은 거예요. 뭐 유엔이 원래 또 육지에다 한 거를 연장해서 이제 우리가 NLL은 사실은 북한 또 인정 안 하잖아요. 네. 그래서 NLL을 둘러싸고 문제가 많은데 중국은 더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거는 남북 간에 한 거고 우리는 모르는 일이고 그거는 니네 국내법이고 국제법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거를. 그러니까 지금 서해 불법 어로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그래서 중국 어선이 쫓기면은 NLL을 쏙 넘어가 버려요. 네. 넘어가 버리면 네. 우리가 갈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중국은 북한은 그런 어장을 이벌료를 받고 뭐 중국한테 좀 팔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도피처를 또 제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런 이제 북한과 중국 간의 어떤 연대라고 그럴까요? 그게 뭐 직접 이루어진다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이게 우리한테 안보 위협으로 올 수도 있다. 단순하게 어로뿐만 아니고.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중국은 약 30만 정도의 해상 민병대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평소에는 배 어선, 네. 어선인데 이제 그 중국 해군과 네. 인민해방군 해군과 밀접하게 연락을 하면서 급하면 군사 역할을 하는 거죠. 어업 움직이는 게 활동하는 어민들이 사실 군사이기도 예, 하다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민병대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우리가 이어도라고 그러는데 문제가 생기면 막 구름같이 몰려갑니다. 우리한테만 오는 건 아니고요. 동남아 뭐 이렇게 문제 생기면 또 몰려가요. 네. 그러면 굉장한 위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30만 명의 해상 민병대, 그 다음에 124도 선으로 들어왔고, 그래 놓고 자연스럽게 군사훈련을
해상훈련을 이미 상례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중국과 러시아 간에 연합훈련도 했었습니다. 서해에서요. 서해에서.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제 국민들은 많이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단순하게 뭐 영토, 해양 획정으로 인해서 뭐 어로의 문제 이걸 넘어서서 안보와도 직결되는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다. 이런 부분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사실은 대륙붕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대륙붕이라는 게 뭐 대개 수십 몇 미터에 뭐 어떻게 형성이 된 거다. 네네. 근데 중국은 대륙붕 연장선이라는 걸 주장을 해요. 이 황하, 그 다음에 양자강에서 나온 토사가 계속 내려와서 이쪽 바다를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이게 중국 육지의 연장선으로 나온 거다. 이걸 대륙붕 연장선이라고 그런 거거든요. 그게 이제 뭐 5광구, 7광구 이런 거 할 때도 그게 획정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하고도 동중국해 가스전 문제를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거든요. 이거는 우리 육지가 이렇게 연장이 돼서 토사가 흘러나와서 우리 흙이 와서 이렇게 한 거니까 이거는 우리의 연장 영토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국제법적으로는 인정을 별로 못 받지만 중국은 그렇게 우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 데 대해서 적절한 타결점이 없기 때문에 교착 상태로 계속 가고 있는 겁니다.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 수역에 고정식 구조물을 설치한 게 확인됐습니다. 잠정조치 수역, 그러니까 이른바 PMG가 대체 어떤 수역인지 이것부터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가와 국가가 마주하게 되면 특히 바다 같은 데는 영해 12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200해리가 이제 그 관할권을 행사하잖아요. 그런데 이 서해 지역은 이게 총 합쳐서 400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각자 200km면 한 370km 되잖아요. 그러려면 각자 나누려면 적어도 740km가 있어야 되는데 넓이가 400km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하는 협정을 보통 맺어요. 그걸 해양 경계 획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영해를 12해리를 하고 나서 나머지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 공동으로 관리하자 하는 거를 잠정 조치 수역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가운데 선을 이렇게 하나 걷어요. 그걸 우리가 중간선이라고 그래요. 이 중간선을 가운데다 두고 이쪽에서는 1년에 우리가 양측 배가 어느 정도 와서 뭐 잡고 하자 이런 수역을 공동 관리 수역을 우리가 잠정 조치 수역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잠정 조치 수역은 해양 경계 획정이 없던 가운데 2001년에 어로 작업이나 이런 걸 위해서 뭔가 규정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중 간에 어업협정을 맺어요. 이 어업협정 때 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업협정이 2001년이니까 지금이 2025년이잖아요. 쭉 이런 식으로 공동 관리를 하자고 돼 있었고 공동 관리의 핵심 내용은 어업과 항행을 제외하고는 뭐 지하 자원 탐사라든가 다른 불법 행위를 불법 구조물을 양측의 동의 없이 절대 설치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업하는 거는 오케이. 그다음에 항행하는 것도 서로 오케이. 그런데 거기에 다른 구조물이라든가 뭐 지하 탐사를 한다거나 자원 개발을 한다거나 이런 건 못하게 돼 있는 협정을 사실은 중국이 위반한 거예요. 중국은 요번에 이 인공구조물 한 게 어업시설이라고 우선 주장을 하면서 정말로 어업자원 양식을 위해서 한다면 굳이 잠정주치 수역 끝에다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기네 영해에다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우선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양식이라고 하면 상호 협의를 해야죠. 그래서 협의를 하고 그게 진짜 양식 시설인지 아닌지를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조사하러 갔잖아요. 2월 말에. 그런데 못 보여주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해경끼리 대치하는 일이 벌어졌고 이 서해는 수심이 깊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이제 암초로 이루어진 데잖아요. 여기에다가 지금 이 시설물이 80m, 뭐 100m 이런 높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딱 얹어 놓으면 그 자체로
섬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시멘트 갖다 들이붓고 그러면 시설물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아마도 상당히 더 많이 늘어날 거고, 그걸 연결을 하면 저 남중국해 그 7개의 그 소위 중국이 조성했던 인공섬처럼 활주로도 생길 수 있고, 뭐 배가 군함이 기항할 수 있는 항구도 생길 수 있고, 이렇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중국 인공섬이 위치한 여기가 과거에 우리 정부가 자원 개발을 좀 추진하다가 요새 약간 소식이 안 들리는 그 5광구, 7광구와도 인접하잖아요. 고민을 또 해봐야 될 게, 중국이 왜 연어 양식 시설이라고 하면서 폐 중동에서 썼던 폐시추선을 갖다가 해놨을까? 그 부분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중국도 석유의 50%를 해외에서 수입하는 국가거든요. 네. 그 에너지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물론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러시아에서 좀 싸게 원유와 가스를 갖고 오는 건 있지만, 역시 많은 석유가 중동을 통해서 말레카 해협을 거쳐서 남중국해를 거쳐서 중국으로 들어가거든요. 이 말레카 해협은 아시다시피 미국이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면 상당 부분 자신들이 조달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5광구, 7광구 이런 얘기 할 때, 아, 중국도 이 석유 탐사라든가 지하자원 개발에 앞으로 신경 써서 나올 수도 있겠다. 실제로 그런 게 이제 동중국해에 춘시어라는 가스전을 두고 일본하고 갈등을 한 케이스가 있거든요. 영토 확장 또는 뭐 인공섬 만드는 것도 있지만 지하자원 탐사에도 연계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복합적 의미를 가지고 지금 중국이 접근한 거 아니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은 그 전에 이런 유사 전략을 펼친 적이 있죠. 예를 들면 남중국해라든지 네. 동중국해라든지 베트남과의 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중국해에 7개 섬을 해놓은 지역을 남사군도라고 하거든요. 군도들을 이제 인공섬을 조성을 한 거예요. 우리가 유엔 해양법에 의하면 우리가 섬이라고 부르는 거는 자연수가 나와야 돼요. 네. 아, 네. 그리고 사람이 살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근데 이건 암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암초를 인공 구조물을 덮어 씌운 다음에 이제 원래는 섬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암초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 무슨 락스라고 부르는 게 바로 네. 그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이게 섬이 돼버린 거죠. 사람이 살고 유인도가 되면서 이제 물을 먹게 되고, 물을 뭐 어디서 갖다 먹든 뭘 어디서 개발해다 먹든 하여간 생활이 가능하니까, 네. 이런 전력을 비추어 볼 때 아마 우리 서해에서도 그런 식으로 접근하려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항상 보면은 이 영해 분쟁이나 영토 분쟁이 나올 때는 실효 지배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애매한 지역은 먼저 선점을 해서 네. 뭔가 다른 걸로 이렇게 움직이면 실효 지배를 하게 돼 있고, 실효 지배가 오래되면 꼭 그게 해양법에서 100% 인정해 주는 건 아니지만 일종의 기득권 같은 거죠. 그렇죠. 점유권. 네. 그것 때문에 이 여기는 우리가 옛날부터 이렇게 해왔다. 우리 왜 시골 가면은 그런 거 많잖아요. 네. 누구 땅인지 몰랐는데 내가 뭐 50년, 붙이고 100년 있다. 뭐 이렇게 해서 이거는 우리 쪽으로 이게 와야 된다. 뭐 이제 이런 것처럼 영유권 주장의 근거로 삼을 소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지금 걱정을 하는 거죠. 해양경계획정은 92년에 바로 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미뤄졌는데, 지금 96년부터 지금까지 물론 중간에 이제 이 중단된 적이 있지만 29번에 걸친 회의를 했어요. 해양 경계를 어디로 정하자. 안 됐거든요. 이게 이제 계속 평행선을 달리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중간선을 걷잖아요. 중간선을 걷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여기까지가 당신들 관할 수역이고 얘가 관할 수역이다. 이걸 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획정이라는 게. 근데 중국은 이 중간선이 똑같이 바다를 공유하고 있지만 양측의 인구, 해안선의 길이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 쪽으로, 우리 지금 중간선이 124도 30분인데 124도
30분에서 30분을 뛰고 더 안쪽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 쪽으로 더 가깝게 네, 붙어서 가깝게. 자기네가 넓어져야 된다. 우리는 이제 유엔 국제 관례에 의해서 바다가 있으면 그거의 가운데 선이 중간선이라는 주장을 하는 거고, 중국은 해안선을 자기네가 거의 1800km에 달하는 해안선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해안선에 인구도 많다. 우리 배가 훨씬 많다, 바다에. 그러니까 우리가 더 많이 중간선을 차지해야 된다라는 게 중국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사실은 124도 30분에서 124도로 들어오면 서해 바다의 한 70%가 중국 바다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꼭 영토라는 개념이 육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바다를 70km 바다를 뺏긴다? 그거는 대한민국 입장에서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말하자면 중국에게 지금 약간 서해가 그런 걸 할 수 있는 만만한 바다인 건가? 아주 좋은 점을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사실은 이제 중국 입장에서 보면 한국이라는 나라가 네. 특히 이 남한 사드 배치도 똑같은 겁니다. 이게 이제 미국의 천병으로 보이는 거예요. 미군 무기에. 그러면 서해를 그냥 놔두면 이제 미국의 항공모함이라든가 한미 연합 군사훈련 이런 것들이 빈번하게 벌어질 수 있고, 그거는 중국은 중국한테 위협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고. 그러니까 그거를 미리 막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서해가 이렇게 쭉 들어와 있잖아요, 안으로. 발해만 같은 경우도 우리는 국서책에서 발해는 뭐 해동 성국이 이렇게 배웠는데, 발해만은 이미 완전히 중국의 내해가 됐습니다. 그건 이제 북한하고 또 원래 관계가 있는 건데 전혀 말을 못 하기 때문에 내해가 됐고, 그러니까 그 밑에 서해를 장악을 하게 되면 그 밑에가 대만 해협, 동중국해, 남중국해 이렇게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해상 영향력, 소위 해양력 확대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 지역인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일대일로, 특히 그 중에서 일로는 해양 실크로드고 바다를 통한 네. 뭐 유럽, 아프리카 가는 그런 전략이거든요. 태평양 쪽으로 가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일 동맹이 확고하고 거기에 미국의 군사력이 괌, 하와이 이렇게 해서 다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이 한 너무나 유명한 말이 있죠. 자기가 국가 부주석 시절에 오바마 대통령을 미국 LA 농장에서 만나서 태평양은 미중 양국을 품을 만큼 넓다, 이런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나가야겠다. 그런데 1차적으로 동쪽으로는 못 나가는 거죠, 중국 입장에서. 거기는 이제 미국과 일본이 워낙 튼튼한 해양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시도한 게 서쪽으로 가는 거예요. 1대1로 전략이 서진 전략입니다. 그런데 이제 힘이 커졌잖아요. 그러니까 동쪽으로도 가고 서쪽으로도 가야 되는데 그 가운데 핵심 지역이 남중국해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남중국해 안에다가 중국을 가둬놓으려고 하고, 중국은 그걸 뚫고 나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미중 간의 남중국해를 둘러싼 소위 각축이고, 근데 그 남중국해라는 지역을 보면은 아세안 국가들이 이렇게 둘러 있잖아요. 남중국해 영유권을 둘러싸고도 중국이 1992년 영해법이라는 거를 선포를 하면서, 영해법 선포할 때도 사실은 매우 중국적 방식으로 했어요. 상해 한 68km 지점에 동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무인도입니다. 무인도는 기점이 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또 시멘트를 막 콘크리트를 들이부어서 섬을 조성해서 그거를 기점으로 삼아서 거기서부터 영해 12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200해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영해 기선이라고 그러죠. 영해 기점선. 네. 그거를 해서 하는 거를 92년에 만들었고, 그런 연장선상에서 남중국해의 약 90% 바다가 자기네 바다라고 한 게 그게 구단선입니다. 많이 보셨지만 이 구단선을 영해법을 통해서 이제 자기네 바다니까 여기에 들어오지 마라, 여기는 우리 영토다라고 했는데, 사실 중국은 중화민국 시절에, 중화인민공화국 수립되기 전에, 중화민국 시절에는 1947년에도 그때는 10단선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 남중국해 바다가
대부분 중국의 영토였다라고 이미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은 그런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서 남중국해도 우리 거다. 그런데 왜 여기에 미국이 와서 왈가왈부하느냐. 여기는 우리랑 아세안이랑 풀겠다. 근데 아세안 국가들은 똑같은 거죠.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바다를 다 뺏기잖아요. 적어도 아세안 국가들의 6개 나라가 이 영해와 관계가 있거든요. 네. 가장 큰 관계가 있는 데가 이제 필리핀. 네. 필리핀 배타적 경제 수역에 7개의 인공섬을 만들었다고 그래서 필리핀이 제소를 한 겁니다. 그게 2016년에. 그래서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에서 원상복귀 명령이 내려왔거든요. 철거하겠어요? 안 하죠. 지금 그대로 기정사실화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금 구조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철거해라. 불법 구조물이다. 근데 중국이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민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똑같은 걸 만들어야 되나? 네.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나? 이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덩샤오핑 때부터 사실 세계적 국가가 다시 되기 시작한 그 시점부터 굉장히 찬찬히 좀 그렇습니다. 해온 계획으로 보이네요. 오래 준비를 했죠. 중국이라는 데가 대륙 국가로서 농경 시스템이 컸잖아요. 네. 그런데 덩샤오핑이라는 사람이 볼 때는 그것만 가지고는 세계적 국가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얘기하죠.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네. 지배한다. 해군력에 굉장한 노력을 들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국화빵 찍어내듯이 중국이 배를 많이 만들어내고 그러는데 갑자기 생긴 일은 절대 아니에요. 아주 적어도 30-40년 이상의 노력을 거쳐서 자기네들 입장으로 보면 네. 노력을 거쳐서 지금 이거를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기초가 탄탄하다. 사실 저런 알박기라는 거는 거의 그 마지막 수순인 거죠. 이제 시스템을 딱 만들어 놓고 회색지대 전략이라고 그레이존 전략이라고 직접적인 군사력을 쓰지 않더라도 다른 방식을 통해서 군사적인 대항의 효과를 얻는 겁을 주거나 뭐 하여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 이제 이 비군사적 방식으로 자신들의 영향을 넓히는데 아주 좋은 시장터가 지금 우리 서해가 돼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즉각적인 대응이나 이런 것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런 면에서 앵커께서 말씀하신 좀 우리를 너무 약하게 보는, 물로 보는 거 아니야? 속된 네, 말로? 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별 반응을 안 하니까. 그게 살라미 전술이에요. 그 소세지 잘라서 조금씩 가듯이 네. 요만큼 갔는데 별말 안 하네? 그럼 조금 더 들어오는 거죠. 또 별말 안 하네? 그럼 조금 더 들어가고. 뭐 항의만 하고 끝나네? 그럼 조금 더 들어가고. 그러면 그거를 쭉 놓고 보면 이 앞에 거는 다 기정사실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때리는데 보편 관세 10%는 네. 전부 다 했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지금 사람들은 상호 관세만 없애려고 그러지 보편 관세는 그냥 맞아야 되는 건가?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10%는 기본으로 지금 깔은 거잖아요. 네. 지금 이제 미확인 소식이지만 네. 이거가 그냥 놔두면 뭐 10개 이상 설치할 수도 있다. 연어 양식이라는 거잖아요. 네. 연어 양식 장을 장을 만들어서. 만든다는 명분으로. 그리고 또 이제 중국은 우리를 또 그런 식으로 설득을 해요. 아까 교수님이 지금 사실 중국은 자기네들의 어떤 장대한 계획에서 마지막 수순까지 거의 왔다고 말씀하신 게 되게 좀 인상이 남는데요. 근데 너무 아니란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중국은 어쨌든 지금 타이완 쪽에 어쨌든 제일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지금 중국과 미국의 갈등이 점점 더 첨예해지고 있는데 아무리 그래도 중국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좀 노골적으로 영해를 이렇게 야금야금 좀 더 들어오려는 그런 계획을 정말 끝까지 밀고 나갈 수가 있을까? 사실 한국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 미국을 견제하겠다는 게 훨씬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미 간의 연합훈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견제할 수 있는 교두보 확보까지는 가능할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연평도 포격 사건 때 이제 뭐 전쟁 일촉즉발 상황이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항공모함 전단을 3대를 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해 쪽으로도 들어왔죠. 조지 워싱턴 함이.
그럴 때 중국이 굉장히 반발을 했어요. 예를 들면 그게 태안반도라는 데를 넘어서 이제 연평도 북방 오도로 가는 건데 거기까지 올라오면 안 된다. 그래서 사실은 경렬비월도라는 우리 지리책에 보면 그 밑에까지밖에 못 갔거든요. 그 위를 가면 뭐 베이징, 상해 뭐 이런 데가 다 이제 그 항공모함 전단에 노출이 되니까 그럴 만큼 미국의 전략 자산 확대에 굉장히 민감한 겁니다. 그런 것들을 장기적 포석으로 막는 데는 저런 이제 뭐 그 불법 구조물이 꼭 군사시설로 100% 전용된다 이럴 수는 없지만 네. 그런 근거지가 충분히 될 수 있기 때문에 걱정이 된다는 거죠. 섬을 만들어 가지고 한국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정도의 흐름을 가지고 이제 그 한미 군사훈련 억제라든지 한국의 군사활동 억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틀만 중국으로서는 이제 소기의 목적을 달성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그런 작업을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일단 이 구조물은 개방을 하고 모두 이런 걸 다 거부를 한다고 하면 사실 우리도 비례 대응까지도 검토를 해야 된다. 지금은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안 하면 그게 기정사실화가 되는 거예요. 그냥 놔두고 언제 또 어떤 설비가 거기에 추가될지 전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죠. 교수님 그 마지막 질문으로 딱 요 서해랑 완전 직접적인 관련이 있진 않지만 이제 결국 중국이 타이완에 대해서 어떻게 나오느냐, 어떻게 준비를 하고 본격적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관찰하려는 시점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에 대해서 많은 관측들이 있는데 교수님은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중국에게 대만은 카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대만이 목적이 아니다. 카드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 이건 미국도 마찬가지죠. 중국이 대만을 복속을 시켜서 얻는 이익이 과연 얼마나 될까를 이제 판단을 해야겠죠. 그래야 중국이 하는 건데 그렇다고 미국은 대만을 그냥 모르는 척 하겠느냐 하기 어렵죠. 지금 중국 지도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제 해안선이 쫙 있고 일본 오키나와 열도 끝자락이 타이완이에요. 만약에 타이완이 중국의 통제에 들어가면 저 밑에 남중국해까지가 뻥 뚫립니다. 그럼 중국의 바다가 되는 거죠. 그럼 미국의 태평양 작전은 불가능하게 되는 거고 대만도 미국에게 전략적 자산 가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뻥 뚫리면 저 밑에 미국의 우방은 호주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소위 쿼드라는 시스템 네. 거기에 이제 호주가 핵심 축이고 그래서 핵잠수함 기술도 줬잖아요. 그건 네. 남중국해 방어하라는 뜻이거든요. 밑에서 올라와서. 인도는 매우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이 오커스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영국까지 끌어들여 갖고 앵글로 섹슨끼리 뭉쳐서 이 군사 조직을 하자. 이럴 만큼 여기를 신경을 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금방 일어나지는 않는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지금 이 대목에서 중국이 타이완을 복속시키는 것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따져보지 않겠어요? 그래서 과연 어느 게 더 유리한지를 보는데 문제는 100% 이긴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황을 보더라도 대만도 군사력이 상당합니다. 사실은 그 자체 스커트 미사일 개발, 크루즈 미사일 개발국이고요. 중국을 겨냥하고 있는 약 2,500기의 미사일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베이징, 상하이, 그다음에 저기 그 삼엽댐 이런 데까지도 사정거리가 돼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겠지만 그런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까지는 여전히 대만을 카드로 갖고 있는 것이 중국에 유리하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카드는 이제 이렇게 까면은 카드가 그렇죠. 아니잖아요. 카드가 갖고 있어야지 카드인 거죠. 그걸 유지를 할 거고 다만 우리는 이제 대만 해협이나 이런 데서 문제가 생기면 대만 관계법에 의해서 한미 동맹 구조가 이제 조금 움직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한반도에 공백이 생겼을 때 북한의 오판을 또 불러 일으킬 수도 있고 그래서 남북 간에 문제가 생기면 중조 5호 협력 조약에 의해서 중국은 북한을 지원하게 돼 있고 그러면 이제 한미 동맹은
미국이 한국을 도와주게 돼 있으니까 이게 굉장히 걷잡을 수 없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쉽게 그런 정책적 결정을 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교수님은 우리가 지금 중국이 이렇게 하고 있는 조치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우선 강력하게 철거 얘기를 해야 되고요. 네. 철거를 안 하면? 그럼 보여달라 뭔지 우리가 판단하겠다. 그래서 최소한 개방은 해야 된다. 네, 그럼 판단을 하고 우리한테 설명을 해라. 그리고 정말 어업적 이유라면 당신들 수역으로 가라. 그래도 안 되면 그러면 우리도 이제 뭔가 그다음 수순을 밟아야죠. 그게 이제 비례 대응 원칙에 따라서 우리도 유사한 거를 지금 상황이라면 네.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해놓으면 그 중국한테 유리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중국에게 이런 식의 접근이 한중 관계를 비롯해서 네. 이 동북아 지역의 안보 환경에 굉장히 악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을 중국도 인식할 수 있도록 설명을 우리가 충분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선 국민적 공감대, 경각심, 그리고 조야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보이스를 내야 돼요. 네. 그래야 중국에게 경고가 되는 거죠. 그런 것들부터 일차적으로 해야 된다. 이게 정권에 의해서 그냥 놔뒀다가 정권이 들어서면 바뀌면 또 막 강하게 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네네. 안보, 그다음에 영토 이런 거는 중국도 핵심 이익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핵심 이익이 있는 거죠. 우리 땅에 저렇게 들어오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미 124도 30분에서 124도로 오면서 우리 관할 수역이 어떻게 보면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고 네. 들어와서 거기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 반칙이죠. 네. 우리가 자체 방위력을 충분하게 해군 쪽에 우리가 삼면이 바다잖아요. 네. 근데 항공모함도 하나 없습니다. 뭐 항공모함이 꼭 있다고 그래서 뭐 그런 건 아니지만 항공모함이라는 거는 전단을 구축하는 거거든요. 구축함, 순양함, 잠수함, 하늘의 초계기, 함재기 그 자체로 상당한 그 국가의 버금가는 이런 걸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상징성이 훨씬 큰 거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우리 해상 방어, 해양력 유지를 위해서 이 정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를 충분히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 자체가 지금 상당히 약화돼 있으니까 그러면 상대방에게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 부분도 우리가 있다라는 일종의 반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트럼프 정부에서는 만약에 중국이 좀 더 세게 나온다고 하면 여기에 있어서 우리 편을 확 들지. 미국의 입장에서도 한국이라는 데가 있음으로 해서 북한도 견제하고 미국의 입장에서 중국도 견제하고 그다음에 이제 북러가 유사동맹을 맺었잖아요. 네. 그럼 러시아까지 견제하는 이런 큰 틀에 있기 때문에 아주 모른 척 할 수는 없지만 그게 지금 미국이 세계적으로 관세 전쟁을 벌이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게 뭐 핵심 포인트는 아니에요. 그러나 쉽게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우리는 몰라 니네가 알아서 해 하기도 어려운 거죠. 다만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아닌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북핵도 트럼프 일기 때는 북핵에 대해서 내가 해결할게 그러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섰잖아요. 물론 이제 잘 안 됐지만 네. 지금 2기는 관세를 갖고 나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기 들어서는 북한도 뻘쭘해졌죠. 뭔가 좀 자기네랑 얘기도 하고 그래야 뭐 이게 되는데 안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거죠. 서해 문제는 우리 안보 문제 굉장히 중요하지만 미국 안보와는 당장 직결되는 건 아니에요.